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지방직 9급 환경직 공무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과학 개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파수의 단위로 옳은 것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주파수, 사이클 퍼 세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한글로 회 퍼 세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소음 진동에서 나온 문제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소음의 단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F, 헤르츠 이러한 기호와 단위를 쓰고 있어요. 한 점을 이제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이 통과를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장 있는데 이건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음압이 제일 높은 곳, 뭐 다음에 제일 높은 곳까지 어떤 그 거리와 관련된 그러한 단위다라는 거, 파장은 단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기는 초다라는 거지. 세크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파장이 전파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터 퍼 세크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미터와 이 세크를 가지고 이 음속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 파장, 뭐 주파수와 어떤 그런 관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파수, 그다음에 파장분의 음소, 그다음에 이게 주기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어떤 수용액의 pH가 1.0일 때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시오.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가 뭐냐? 몰 퍼 리터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pH와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몰 농도와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일단 pH 구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pH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이제 그 문제의 어떤 키였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로그에 대한 성질만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는 쉽게 갑니다. 그런데 좀 뭐라 그러지? 로그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공식을 통째로 기억을 세트로 두 개를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H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결국은 0.1 이렇게 됩니다. 자, pH가 2다. 그러면 0.01이에요. 몰농도가 2일 때 3이면은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전에 제가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1, 2, 3, 4를 쭉 뭐 암기를 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적조의 원인과 일반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적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적조가. 적조의 어떤 그 상위 개념이라고 좀 해야 되나요? 그 위에 거 보면은 뭐냐면 이건 결국 부영양화예요. 그렇죠? 부영양화. 자, 그럼 이 부영양화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질소와 인이었죠. 어떠한 그 영양 염류, 즉 뭔가가 이제 뭐 좀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이제 부영양화였고, 이 부영양화가 언제 갈수기 때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이 적조 현상이죠. 정답은 3번인데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적조가 발생해도 평소와 같이 사료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료라는 개념, 사실 뭐 제가 양식장에 어떤 사료를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느낌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료가 들어가면은 이게 많아질 것 같지, 그렇죠? 뭔가가 물속에 뭔가 계속 들어가니까 가뜩이나 물 안에 이상한 게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사료까지 집어넣는다? 이 사료는 뭐겠어요? 해상 가두리 양식, 물고기들이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 부영양화, 적조 현상이 더 가중되고 해안의 어떤 그 이 양식장의 어떤 수질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3번을 좀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이 적조의 어떤 현상, 부영양화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적소가 발생해도 평소와 사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다. 자, 그래서 적조현상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부영양화에 따른 플랑크톤류가 뭐 급격히 증식을 해서 해수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 그 원인이 이제 질소 또는 인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사실 우리 질소보다는 이제 뭐 인이 조금 더 제한 기질로 작용을 한다. 좀 강한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비가 왕창 내렸어요. 홍수기. 비가 왕창 내리면은 어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었던 영양 염류들이 비에 의해서 홍수기에 의해서 연한해요. 여기로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O가 감소함에 따라 어패류가 폐사를 한다. 그다음에 적조에 의한 아가미 폐색, 뭐 어류의 호흡 장애, 독소에 의한 어패류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적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지 대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원인이 뭐였어요? 인과 질소와 인. 그래서 얘네들을 규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유기성 침전물 제거해주고 준설, 그 다음에 황토, 살포 이런 것들이 이제 적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2021년도 이전에 2020년도의 기출 특성을 한번 보면은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제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좀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실내공기질, 대기 환경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줘야 하는 그런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총 부유색은 미세먼지, 그다음 이산화탄소까지는 유지 기준인데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권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2020년 4월 3일자까지가 지금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 항목이 바뀌면은 제가 수시로 게시판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PM10, PM2.5, 이산화탄소, 프로말데히드, 총부유색, 일산화탄소까지가 항목에 유지기준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 유지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매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줘라,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권고기준이라고 있어요.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 기준인데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싹 다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이 항목을 또 물어봤죠. 그래서 항목 잘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중의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에서 분석한 사용하는 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게 사실 이게 공정시험 기준에서 나왔거든요. 어떠한 시약이 들어가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어떤 문제 자체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할 건데 어떤 시약이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난이도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항목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OD와 관련된 이 약품 요거 물어봤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왜? 자, 수질 환경의 어떤 측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5대 항목이 있습니다. BOD, SS, COD, 그 다음에 TNTP까지가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COD를 물어봤다는 거죠. 이 COD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 망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 의한 거, 다이크롬산 칼륨, 이거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이 망간법은 산성의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알칼리성 상태에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니? 얘는 안 들어가요. 예, 이게 뭐겠습니까? 페놀이지. 이거 어디 들어가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제가 5가지 항목 중에 TP 총인 실험할 때는 페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요거니까 그쵸? 1번 사용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황산이 어디 들어가냐? 이 산성과망산 칼륨법 여기에서 황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놀은 사용되지 않는다. 자,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적정에 의한 방법인데요. 산성과망간산 칼륨법 요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과망간산 칼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옥살산 나트륨 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정을 과망간산 칼륨으로 하고 그 다음에 30분간 수욕상에 중탕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적정을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KMNO4 과망간산 칼륨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티오황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하는데 어떻게 무색이 될 때까지. 자, 그리고 이건 60분 동안 중탕 수욕상 가열한다라는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크롬산 칼륨법 이게 뭐예요? K2CR2O7 이제 요게 이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산성 상태에서 다이크롬산 칼륨 넣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황산 제1철 암모늄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이 될 때까지 청록색에서 젓갈색이 될 때까지 적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최소한 2시간 가열 반응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이 COD의 종류 3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D가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점점 이 COD 실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규나 이런 쪽에서 COD가 뭐로 가고 있냐면 TOC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TOC 실험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COD가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조류의 성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조류 성장은 수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는 수온에 좀 밀접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뉴스를 좀 잘 보시면 언제 이런 뉴스가 뭐 녹조 현상 이런 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비가 좀 잘 덜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더울 때 그때 얘네들이 굉장히 잘 이제 발생 이제 좀 이렇게 번식을 한다 이 얘기예요. 성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수중의 용존산소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맞고 그다음에 인과 질소, 그다음에 태양광, 햇볕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에 따른 미생물 분류해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사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도에 따라서 고온을 좋아하는 거, 중온을 좋아하는 거, 저온을 좋아하는 거 다른 어떤 그런 온도의 분포를 또 보이죠. 자, 폐기물의 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고형화가 뭐냐? 자, 고형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약을 이제 먹을 때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가루약이 캡슐에 든 거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고형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시멘트 이거랑 요 속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좀 나오면 안 되는 오염물질 폐기물 요걸 집어넣고 시멘트나 뭐 이런 콘크리트 이런 것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걸 뭐냐? 이것도 고형화 처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시멘트 기초법 부피와 무게를 증가시킨다. 그쵸? 시멘트랑 이거랑 같이 있으니까 커져요. 그 다음에 미세 포졸란 물질, 그래서 포졸란 뭐 반응 이런 것도 이 석회기초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유기중합제법은 화학적 고형화 처리법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스펀지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고형화 처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열섬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열섬 현상 뭐예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뜨거워. 뭐가? 여기 이제 그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열을 한번 받으면은 이거를 딱 갖고 있어요. 어디로 좀 보내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곳이 어디인가?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렇게 열 방출되는 어떤 그 정도가 좀 적은 이런 곳에서 발생이 되겠죠.
자, 열섬 현상은 도시의 열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열을 갖다가 요 안에 딱 이제 머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발생되는 이 열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된다. 맑고 잔잔한 날 주간보다 야간에 잘 발생한다. 그 다음에 더스톰 이펙트라고도 하고 10km 이상의 도시에서 잘 나타난다. 자, 도시 지역 내 공원이나 호수 지역에서 자주 나타난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열을 오히려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이 발생된 여기에서 이 큰 이 안에서의 발생된 이 열이 뭐 산이라든지 뭐 호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만나면은 이 열이 감소돼요. 없어져 이 안에.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열섬 현상, 도시에 축적된 열, 이 도시에서 발생한 열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미세입자 1개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초미세먼지 2.5죠. 이거의 최소 개수는 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완전 구형이고 먼지의 밀도는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좀 생각하기도 좀 적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풀었을 때 약간 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던 문제였고, 자, 이거 지금 뭡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냐면, 일단 완전 구형, 그 다음에 먼지의 밀도는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밀도는 같아. 그죠? 밀도는 같다. 그럼 밀도 뭡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밀도가 같기 때문에 이 부피와 질량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는 결국 밀도 곱하기 부피는 질량이 되겠지. 그쵸? 넘어가니까. 그럼 밀도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피와 질량이 어떤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PM10이 요만큼 있다. 이만한 사이즈다. 라고 한다면은 PM2.5는 그의 4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얘랑이 어떤 관계? 이 4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피만큼 부피만큼 4개가 아닙니다. 부피만큼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의 질량은 같다. 그런 개념을 놓고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완전 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6분의 파이 dp의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배 차이예요? 직경이 4배 차이죠? 4의 3승만큼 있으면은 똑같은 그러한 질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4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가 6분의 파이 dp의 3승이니까 질량이 밀도 곱하기 6분의 파이 dp의 3승입니다. 파이는 약분이 돼요.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쵸? 어떻게 해서 n개만큼 더 추가가 됐을 때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n이 몇 개냐 이거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바로 4의 3승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퇴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퇴비화에 적합한 초기 탄소 퍼 질소인데 이게 지금 이게 결국은 이 CM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에 35. 그 다음에 습도 나왔는데 이게 물이죠, 물. 수분 함량. 근데 70% 이상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몇 퍼센트? 45에서 60% 정도. 70%가 이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 그러한 표현이 될 텐데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습도의 어떤 조건은 45에서 6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퇴비화가 진행이 되다가 퇴비가 끝났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거 온도예요, 온도. 온도 보고 가장 빠르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퇴비화 과정에서 호기성 산화분해는 산소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게 지금 호기성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퇴비화의 최적 설계 조건에서 입자 크기, 그 다음에 뭐 혼합과 미생물 식종, 교반, 수분 함량, 온도, CMB, 공기 공급, 최적 pH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수분 함량, 온도, CMB와 pH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뭐
습도에서 문제가 또 나왔고, 하지만 뭐 다른 것들도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 5리터의 프로파가스 C 3개 H 8개를 완전 연소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산소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자, 이거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프로판이 뭔지까지 줬어. 예. 이거를 안 줘도 사실은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판이라고만 해도. 자, 주어지면 좋고. 일단은 계수를 맞춰야죠. 이게 연소 반응이죠. 산소와 만납니다. 얘가 플러스 O2가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요? CO2와 H2O가 나와. 왜? 지금 반응물이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뿐이다. 계수를 맞춰보면 1대 5대 3대 4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5리터죠? 얘가 5야. 그럼 얘는 얼마? 5 곱하기 5 해서 25가 돼야 돼요. 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마스킹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가지 음의 주파수가 비슷할수록 마스킹 효과가 증가한다. 마스킹 소음의 레벨이 높을수록 마스킹된 주파수의 범위가 늘어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 자, 이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스킹에서 뭐 다른 음패라고 하는데 소리 음패 효과라고도 하며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거.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하고 두 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 효과가 매우 커진다. 하지만 거의 같을 때는 맥동이라는 게 생겨서 효과가 저하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수의 담수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해서 나와 있죠. 오존선화법, 증발법, 전기투석법, 역삼투법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 이거 상하수도 쪽에서 사실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수질환경기사 상하수 과목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오존산화법이 정답인데 이게 담수화하는 방식, 상변화 방식, 상변화. 그 다음에 얘는 상불변. 안 변한다 이거야, 상이. 그래서 이 상변화와 상불변이 있는데 상불변 보면은 그 다음에 용매추출법, 그 다음에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증발법과 결정법, 얘는 상의 변해. 증발과 결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상의 변화죠. 다단 플래시법, 다중효용법, 증기압축법, 투과기화법, 냉동법, 가스수화물법 이렇게 있는데 이 종류를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뭐 상식적으로 이제 해수의 담수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역삼투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존에 의한 산화법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뭐 공부한다는 건 사실 조금 더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종류, 요거는 이제 사실 이게 환경공학 개론에서 이거를 좀 다루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물의 온도를 표현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는, 자, 근데 이 문제로 뭐 굉장히 쉽긴 한데 이 랭킹 온도가 나왔거든요. 이 랭킹 온도가 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랭킹 온도는. 근데 이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가 뭐 이거를 하나 딱 집어넣어서 뭐 좀 변별력을 주려고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화씨와 켈빈 온도, 절대 온도죠.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보면은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1.8 곱하기 도시 플러스 32가 되겠고요.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도시죠. 랭킹 온도는 화씨의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F 곱하기 F 더하기 460입니다. 요걸 이제 풀어보면은 이 F가 어떻게 돼요? 요거지, 요거. 요게 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1번 75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 57.2도씨, 3번 같은 경우에는 65.15, 4번은 71.1도씨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관로 내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수들을 다시 배합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때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문제가 계산 문제로 사실 나와도 뭐 좀 우리가 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자, 마찰 손실 수두라고 했어요. 마찰 손실 수두 이 문제에서 이게 뭐냐? 손실 수두라는 개념. 내가 손실된 그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손실된 것만큼의 그 값을 수두 미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실이 어디서 왔느냐? 마찰에서 온 거지. 그렇죠? 볼링을 공을 던진다거나 우리 뭐 컬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마찰력에 의해서 공이 더 가거나 덜 가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달시 법칙으로 이런 마찰 손실 수들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H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F 곱하기 자, 손실 수두 개념은 뭐냐면은 계수 곱하기 속도 수두예요. 계수는 말 그대로 계수고 이 속도 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그대로 써줄 건데 F는 썼죠? 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D분의 L. 관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서 이 마찰 손실 수수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곱하기 뭐 2지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수에 비례한다. 계수 여기 있으니까 비례한다 맞고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 여기예요. 길이.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바늘에다가 실을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뭡니까? 마찰 손실 수두 값이 커진다라는 개념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을 갖다가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갈 때 힘들지. 그래서 직경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찰 손실 수두 값은 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을 끼우는데 뭐 한 이 정도 되는 실이랑 뭐 제 키만한 어떤 그 한 10m 되는 실이랑 끼울 때 뭐가 더 힘들어요? 긴 실을 끼울 때 더 힘들죠. 그런 것처럼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마찰 손실 수두 값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속인데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럼 G는 뭐냐? 중력 가속도입니다. 자, 관경에 비례한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 대부분 이제 이거는 잘 기억해. 얘네 둘의 비례와 반비례 관계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딱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찰 손실 수두는 관경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이제 관경에 반비례한다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염소의 농도가 25mg/L이고 유량 속도가 12세제곱미터/s인 하천에 염소의 농도가 40mg/L이고 유량 속도가 3세제곱미터/s인 지류가 혼합된다. 혼합된 하류의 염소 농도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염소가 보존성이고 두 흐름은 완전히 혼합된다. 사실 뭐 이 단이란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염소가 보존성이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없어지지 않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혼합된다라는 말이 여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혼합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시간이 좀 부족한다거나 하면 그냥 바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가 C1, Q1, 여기가 C2, Q2, 여기가 혼합 지점이에요. 자, 물론 공식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Q1분의 Q2분의 그 다음에 C1, Q1 플러스 C2, Q2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시험을 볼 때 이제 물론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유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단위 환산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그냥 이거를 여러 번 자주 공부해서 이거를 갖다가 암기하고 있는 게 제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시간이 뭐 이렇게 무한정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기가 C1, Q1이고 여기가 Q2, C2 이거면 안 되냐.
여기가 2라고 쓰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C1Q1이라고 쓰면 되지. 뭐 숫자가 좌우가 뭐 이렇게 바뀌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뭘 쓰던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염소의 농도가 요거랑 유량 속도 이거가 세트야, 세트. 그쵸? 그럼 하나는 뭐야? 25지. 그리고 하나는 12가 되는 거예요. 둘이 곱해야 돼. 그 다음에 염소의 농도가 42고 유량 속도가 3인 지류가 여기까지 끊었으니까 여기는 42고 그 다음에 유량이 3이에요. 3. 요게 이제 C1, Q1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 밑에는 뭐냐?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12와 3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왜 제가 단위를 다 빼놓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단위가 위아래가 똑같아요. 다 같은 단위로 좀 쭉 나열돼 있죠.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 농도는 밀리그램 퍼 리터.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밀리그램 퍼 리터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경우에는 단위를 생략하고 그냥 풀어도 농도의 단위인, 여기서 주어진 이 농도의 단위인 밀리그램 퍼 리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쭉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 시 발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소 생성물 중에 수분이 액상의 경우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연소 생성물 중에 수분이 증기일 경우에는 저위 발열량. 자, 그 다음에 날라갔으니까 수분이.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연료의 발열량은 불꽃 열량계라고 되어 있는데, 불꽃 열량계가 아니라 봄배 열량계. 불꽃 열량계 같은 경우는 기체 연료에 해당합니다. 이거랑 안 맞아. 그렇죠? 자, 소각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발열량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자, 고위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더하기 증발 잠열. 이거 뭐예요? 물이지 결국. 수증기. 그래서 저위 발열량은 물 없는 거, 고위 발열량은 물 포함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보기에서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체 연료가 이제 불꽃 열량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중의 순도가 90% CaCO3 0.4g을 산성용액에 용해시켜 최종 부피를 360ml로 조제하였다. 용액 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용액의 노르말 농도는 이게 좀 길죠, 지문이. 딱 뭘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어렵지 않나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엄청 쉬워요. EQ per 리터만 만들어주면 돼. 자, 순도가 90%라고 했다는 얘기는 0.4 전부 다 CaCO3냐 탄산칼슘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에 90%만 진짜 탄산칼슘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최종 부피가 360ml네. 자, 이거 넣고 물 집어넣어 섞어가지고 녹인 그 물의 양이 360ml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0.36L지. 그럼 결국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이 순도 90%짜리 0.4g이 몇 EQ냐 이것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EQ는 어떻게 구합니까? EQ는 가스분의 분자량, 요게 얼마? 1 E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이 지금 나왔으니까 0.40. 이거 분자량 얼마냐면 100입니다. 100. 몇 가? 2가, 2가. CA2 플러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0.4g에 어떻게 줘요? 100 나누기 2g이 1 EQ인데 얘는 몇 EQ냐 이거야. 그 다음에 전체 몇 퍼센트? 90%가 진짜 탄산칼슘이다. 요렇게 계산한 게 결국 EQ 값이고 여기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얼마? 0.0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aCO3 분자량 100이고요. 2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0.020 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수중의 암모니아가 0차 반응을 할 때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중에 0차 반응 나왔네. 자,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시험이다 보니까 이 0차 반응으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각의 반응 정확하게 기억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상수 K가 10mg/L D의 마이너스 1승. D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는 대이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이의 마이너스 1승. 즉 여기서 요구하는 시간을 대이로 구해라.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맞는지 이게 단위가. 만약에 하나는 세크고 하나는 뭐 대이다. 그럼 바꿔줘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자, 암모니아가 90%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초기 농도가 100이라고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우리가 90이 될 때까지 반응하는 시간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90%가 반응을 했다고 했으니까 90%가 없는 10이 될 때까지 되는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순간의 어떤 그 선택, 이게 또 중요하지. 그래서 자,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90% 없어졌어. 자, 이 반응과 관련해서 0차, 1차, 2차 반응에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반응물이 얼마 있는데 그게 얼마나 없어졌는지에 따라서 반응은 이제 뭐 0차, 1차, 2차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0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10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차 반응식 두 가지로 봅니다. CT-C0는 마이너스 KT 또는 C0-CT는 KT 이렇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1차 반응식을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KT가 같은 걸로 간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려면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때야 돼요? 자리가 큰 게 뒤로 가야 돼. 큰 게 어떤 거야? 얘지 얘가 100이란 말이에요. 얘는 10이고 그래야지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앞뒤가 헷갈리지 않는다. 물론 바꿔도 C0-CT는 KT 해도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만 기억할 게 아니라 0차, 1차, 2차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한 걸로. 자, 그래서 10-100은 마이너스 10 곱하기 t예요. t. 뭐 손댈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좀 어렵게 내가 낸다 라고 한다면 단위를 좀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d를, 특히 시간에 대한 단위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차 반응부터 2차 반응까지 한번 볼 텐데 0차 반응, 생성 반응물의 생성 농도 무관해. 그냥 시간에 따라서 무조건 갑니다. dt분의 d0가 마이너스 k의 c의 0승이에요. 여기가 1이란 말이야. 이걸 적분을 하면은 적분하라고 시험 문제는 이제 뭐 그동안 기출은 없었지만 제가 그 환경과학개론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할 때는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해봐야지. 적분해야지. 그쵸? 자, CT-C0-KT 또는 C0-CT는 KT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반응, 반응 속도가 반응 물질 농도에 비례하는 뭐 반응 형태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2차 반응 제곱이 들어갑니다. 제곱에 비례한다 해서 CT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은 KT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C0가 숫자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CT가 더 작아.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활용 지정 산업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2020년에도 사실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다른 법령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20번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야 되냐 싶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또 나왔긴 해요. 근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단 뭔지를 알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환경과학 개론, 수질, 뭐 대기, 폐기물, 소음종 막 있잖아요. 각각에 해당되는 그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위에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위법의 개념, 뭐 하위법의 개념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자, 폐기물이잖아.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낸 거야. 그게 뭐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좀 중점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거나 뭐 읽어봤다거나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걸 공부 안 하면 못 풀어. 누가 봐도 다 재활용이 가능한 애들이거든요. 종이, 유리, 플라스틱, 제초 다 재활용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골라내는 건데 해당 법령에 정답이 플라스틱 제조, 제품 제조 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겨 있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은 2021년 5월 25일자로 시행이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시행령 제32절 보면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지정 사업자 관련해서 종이 제조업, 유리 용기 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이렇게만 딱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있으니까 이제 정답이 플라스틱이 되겠죠. 자, 법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뭐 공부를 좀 안 하거나 안 보면은 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문제로 이제 또 약간 좀 어떤 변별력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환경화학 개론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강의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